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북한 지도부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핵실험 보고서는 전부 거짓이었죠.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북한 안 믿어요. 남한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꿈입니다. 남한을 믿는 북한인들, 바로 장마당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에게 핵보다 무서운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자국보다 남한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 그게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밤 9시, 평양 시각으로는 정확히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제2경제위원회 지하 3층 연구실에서 원자로 냉각수 순환 시스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동무, 당장 회의실로 오라는 지시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저는 서류를 덮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CNN 뉴스가 틀어져 있었죠. 화면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남조선이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우스웠으니까요. 저것 보십시오. 미국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서 있던 김진혁 동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핵추진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명령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면서 부산 어느 조선소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도크에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한 장비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시설의 규모가, 장비의 정밀함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체계가 낯설었습니다. 우리 남포 실험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어요. 체제가 가르친 대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최상욱 부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원수님께서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하셨소. 우리가 먼저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걸요. 체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최 부소장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우리 기술이 남조선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오.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데이터들을 들춰봤습니다. 원자로 출력 안정성 시험 결과, 냉각 시스템 효율 분석, 추진 체계 모의 실험 기록들이었죠. 숫자들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의문이 없었죠.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남포로 향하는 군용 차량에 올랐어요. 실험시설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외곽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건물들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엔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체제가 가르친 대로 개인의 고통보다 집단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포 실험시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회색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는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죠.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습기로 가득했고 벽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으며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곳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자 몇 명의 기술자들이 장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죠.
저는 주 제어 패널 앞으로 다가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원자로 모의 출력 시험 기록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그래프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시험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책임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동무.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빨랐고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저는 옆에 놓인 실험 일지를 펼쳐봤어요. 매일같이 기록된 숫자들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죠. 마치 누군가 공식에 맞춰 적어 넣은 것처럼요. 저는 일지를 덮고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장비들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제 옆에 섰습니다. 동무, 점검은 잘 되었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의심이었고, 의심은 곧 배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차에 다시 올라 평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은 여전히 누렇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최 부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 그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문서를 건넸어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분석이 담긴 보고서였죠. 최 부소장은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시오. 남조선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해야 하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조선 기술의 한계라니, 저는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단지 화면 너머로 잠깐 본 조선소 영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그들의 기술이 미국 의존적이며 독자성이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체제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31일 새벽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이 방송을 탔습니다. 대형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고 확성기에서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조선의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깃발이 흔들렸고 구호가 메아리쳤죠.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열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냉기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지만 그 외침 속에 진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완벽한 숫자들, 완벽한 문장들, 완벽한 결론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 빠진 것을 느꼈어요. 진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명령이고 개인의 의심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의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광장의 군중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고 확성기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우리 체제가 승리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은 두려움을 감추는 거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단지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였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걷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고 차량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연구소로 향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 조회가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몇 명의 연구원들만 서성이고 있었어요. 김진혁 동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민 동무, 오늘 회의 취소됐다는 거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력이 끊겼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고 기계들이 멈췄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몇 분 후 그마저 멈춰버렸죠. 최 부소장이 복도로 나와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시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꼿꼿하던 자세도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무언가 변한 걸 느꼈죠.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며.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속 부산 조선소, 남포 실험실에 조작된 데이터, 광장에서의 공허한 환호성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저는 배급소에 들렀습니다. 식량 배급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배급소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배급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찼어요. 또 없다는구먼. 장마당 가야겠네. 저는 그분을 따라 장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당 간부들이 장마당을 자본주의의 잔재라 부르며 경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좌판마다 물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쌀, 옥수수, 중국산 과자,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들까지 있었죠. 저는 한 좌판 앞에 멈춰 섰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달러, 지폐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뭐 찾으십니까? 쌀이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루를 꺼냈습니다. 1킬로에 3달러요. 조선 돈으로는 안 받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다행히 몇 달러가 있었습니다. 돈을 건네며 물었죠.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쌀을 비닐에 담으며 대답했어요. 좋지 않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요. 국가가 안 주면 스스로 구해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쌀을 받아들고 다른 좌판들을 둘러봤어요. 한쪽에서는 젊은 남성 2명이 무언가를 몰래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황급히 물건을 감췄죠.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였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야. 오빠, 이거 좀 봐봐. 남한식 말투였어요. 저는 멈춰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연구소 회의실에서 보던 공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이 가진 자유로움이 낯설게 느껴졌죠. 장마당 한가운데에는 조금 더 큰 좌판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각종 생필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연이라고 적힌 명찰이 있었죠. 제가 지나가려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긴 다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남쪽 소식 때문에요. 저는 멈춰 섰어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핵잠수함 얘기요. 사람들이 수군대요. 남쪽은 해냈다고, 우리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고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는 손을 저었어요. 오해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쪽은 해냈다.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죠.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장마당만은 달랐어요. 그곳에는 소음이 있었고 활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담화가 나왔어요. 화면 속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장마당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단속이 강화됐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모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명령을 내려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체제가 통제하려 해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열어 보이고 신분증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자 몇 명의 동료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또다시 전력이 불안정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데이터가 사라졌죠. 점심시간에 김진혁 동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민 동무, 자네도 들었겠지만 단속이 심해졌다네. 무슨 단속 말입니까? 장마당 단속 말일세. 남한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 잡아들인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혁 동무가 이어서 한 말은 예상 밖이었죠. 근데 말일세, 군인들도 장마당 간다던데. 배급이 끊겼으니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장마당에서 물건을 산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오후 3시쯤 최 부소장이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동무들, 최근 상황이 좋지 않소? 우리 연구도 잠정 중단될 예정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 부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최 부소장이 창가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환상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고 촛불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박연희의 좌판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죠. 제가 지나가자 그녀가 말했어요. 동무, 남쪽 사람들은 말이에요. 서로를 믿을 줄 안대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국가가 믿어주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뢰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겐 명령이 있었고 복종이 있었고 통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뢰는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1월 3일 밤 10시 평양 전역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건물들은 형체를 잃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멀리 장마당 방향에서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모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멈춘 밤에도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체제가 무너져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요. 그 생각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그 불빛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어요. 리철민 동무,
오전 8시 긴급회의 소집이요. 지각 불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10여 명의 동료들이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 8시, 최 부소장이 문을 열고 우리를 들어오라 했어요.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남조선 괴뢰들이 미제의 허락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떠들고 있어. 우리 공화국은 이미 3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연구해왔어. 동무들은 일주일 안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최 부소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죠. 들었소.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어요. 김진혁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소장 동무, 실제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까? 최 부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도 알고 있구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공허했습니다. 오후 2시쯤 최 부소장이 제자리로 왔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이제 보고서로도 버티기 어렵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자네는 아는가? 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체제를 지켜야 할까요? 진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전파상 앞을 지나갔어요. 가게 안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외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CNN 뉴스였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기술협의 착수. 화면이 전환되며 부산 조선소의 영상이 나왔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도크에 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기술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집중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우리는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요? 두려움의 대상? 고립된 국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파상 주인이 밖으로 나와 저를 보더니 황급히 텔레비전을 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11월 5일, 저는 다시 남포로 향했습니다. 실험시설을 재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은 황량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남포에 도착해 실험실로 들어가니 보이부 요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검열하고 있었죠. 저는 제어 패널 앞에 섰어요. 화면에는 최근 3개월간의 시험 기록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완벽했고 그래프는 여전히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요. 옆에 있던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무, 데이터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최 부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네. 저는 그의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물었죠.
부소장 동무, 한국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최 부소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믿으니까. 그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고, 그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명령으로 움직였고, 그들은 신뢰로 움직였죠.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일했고, 그들은 확신 속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겼고, 그들은 실패를 배웠어요. 남포를 떠나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핵무기보다, 군사력보다, 체제보다 더 강한 힘일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고, 건물들은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걸요. 저녁 무렵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김진혁 동무가 다가왔어요. 철민 동무, 오늘 밤 옥상에서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겠나?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했죠. 김진혁 동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느끼는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김진혁 동무가 계속 말했어요. 장마당에서 들었네. 남쪽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더군.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 그게 가능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란만 생길 텐데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김진혁 동무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혼란일까? 아니면 자유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우리에겐 안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통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죠. 김진혁 동무가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자네는 이 보고서를 믿는가? 무슨 보고서 말입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말일세. 핵추진 잠수함 대응 방안이라는 그것 말이야. 저는 침묵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믿네. 아무도 안 믿을 걸세. 그는 옥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난간에 기댔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곳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의심해도 처벌받지 않는 곳이요. 11월 6일 밤, 저는 여전히 옥상에 서 있었어요.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보다 강한 건 신뢰였다. 하지만 그 문장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저는 반역자가 될 테니까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양은 조용했고 어두웠고 통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마당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촛불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 권력이었고 그들이 지켜온 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세상을 가르고 있었어요.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지를요. 저는 옥상을 떠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불씨였지만 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연구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깼어요. 김진혁 동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죠. 철민 동무, 들어보게. 그가 라디오 볼륨을 키웠어요. CNN 방송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후 첫 기술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을 신뢰 기반 기술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진혁 동무가 라디오를 껐어요. 철민 동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 6시, 평양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장마당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마당에 가보겠습니다. 김진혁 동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장마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연희도 그곳에 있었죠. 그녀는 좌판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일찍 오셨네요, 동무. 뉴스 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남쪽이 또 한 걸음 나간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녀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남쪽은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남쪽을 적으로 생각했고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에게 남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방향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내 동생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남한 드라마를 봤대요. 거기 사람들은 서로 싸워도 죽이지 않고 정부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릴 왜 공격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제가 가진 모든 선전보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옆 좌판에서 노인 한 분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뢰라니, 우린 그런 거 없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우린 명령만 있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체제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이 없는지를요. 저는 박연희에게 물었어요. 동무는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녀가 좌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체제가 싫어도 사람들은 싫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그녀는 체제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은 체제보다 강하고 삶은 명령보다 질기다는 걸요. 오전 7시, 저는 장마당을 떠나 작은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몇 안 남은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라디오가 낮게 틀어져 있었고 BBC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 기자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단순한 군사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투명성과 책임감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 말을 곱씹었어요. 신뢰의 승리. 저는 그동안 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무기의 우월성, 군사력의 강함, 체제의 위험을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기자 같았습니다. 정윤아라는 이름이 들렸죠.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갑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를 설득한 방식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위협이 아니라 협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말이죠.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봤죠. 그들의 믿음을 나약함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건 그 믿음이었습니다. 저의 오만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이, 저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협력이, 저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가 세상을 움직였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다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평양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마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걸었고 웃음소리가 들렸고 삶이 흐르고 있었죠. 오전 8시 장마당 한가운데에 큰 라디오가 놓였어요. 누군가 방송을 틀었습니다. KBS 뉴스였어요. 한국어였지만 몇몇 사람들이 알아들었고 통역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신뢰로 세운 기술협력 첫날. 오늘부터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기술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방송이 끝나자 장마당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1명, 2명, 10명으로 늘어났죠.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크지 않았고 격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연희가 제 옆에 섰어요. 그녀도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무도 치세요. 저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적국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적이 아닐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박수가 멈추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장마당을 떠나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도착해 난간에 기댔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나는 틀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공포로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은 신뢰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명령으로 사람을 통제했지만 그들은 존중으로 사람을 움직였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무기로 삼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어젯밤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핵보다 강한 건 신뢰였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그날 패배가 아니라 인간을 보았다. 수첩을 덮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았어요. 체제가 막으려 해도 권력이 통제하려 해도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마당의 불빛처럼, 박연희의 웃음처럼, 조용한 박수 소리처럼요. 저는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평양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을 봤고, 건물을 봤고, 하늘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였지만 제 눈이 달라진 거였죠. 저는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을, 명령 속에서도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를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장마당으로 갔어요. 촛불이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박연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 앞에 섰어요. 동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왜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그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희망을 잃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동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어요. 저는 그동안 체제로 살았고, 명령으로 살았고,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견디는 것이었죠. 진짜 사는 건 희망을 품는 거였고, 신뢰를 나누는 거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장마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건 무기가 아니라 인간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걸 이해한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멀리 장마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도, 이 나라에도 신뢰가 흐를 날이 올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는 날이 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 변화는 명령에서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권력에서 시작되지 않을 거라는 것, 장마당의 작은 불빛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였죠. 그 위를 잠수함이 떠올랐어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깃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잠수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안다는 것이었습니다.